이제 눈을 감으세요. 깊고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던 날, 그녀의 방으로 들어온 것은 농부가 가져온 무화과 바구니 하나였습니다. 경비병은 그 안을 검사했습니다. 그냥 무화과였습니다.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바구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그 선택을 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데려갈 곳은 기원전 30년의 이집트입니다. 지중해 해안가 도시 알렉산드리아.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던 도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도시는 고요합니다. 밤바람이 불어옵니다. 나일강 쪽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바람입니다. 여름의 냄새가 납니다. 흙 냄새와 꽃 냄새가 섞인 바람입니다. 도시 안쪽 어딘가에서 불빛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작고 노란 불빛입니다. 횃불 하나가 긴 복도를 홀로 비추고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복도입니다. 양쪽으로 기둥이 늘어서 있습니다. 기둥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발소리도 없습니다. 숨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입니다.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가느다란 빛입니다. 누군가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 안쪽 거대한 방입니다. 높은 천장입니다. 벽에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매 머리를 한 신, 저울을 든 신, 그들이 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 황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39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눈이 메마릅니다. 이미 다 울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나일강이 보입니다. 강물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납니다. 저 강은 수천 년 전부터 흘렀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저 강은 흐를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3000년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을 살다 간 여자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누우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1세기입니다. 지중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소용돌이였습니다. 겉에서 보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팽창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처럼 밀려오는 팽창이었습니다. 로마는 처음엔 작은 도시였습니다. 테베레강 옆에 작은 도시.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하지만 그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뻗었습니다. 북쪽으로 뻗었습니다. 동쪽으로 뻗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법을 세웠습니다. 그리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그리스였습니다. 철학과 예술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군단 앞에서 꺾였습니다. 카르타고가 불탔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강대한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만큼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소아시아가 로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것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복속되었습니다. 갈리아가 정복되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 땅입니다. 카이사르가 직접 칼을 들고 정복한 땅입니다. 한 나라씩, 한 민족씩. 지중해 세계는 로마의 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폭풍은 항상 조용하게 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단순히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3000년의 문명이었습니다. 로마가 아직 작은 마을이었을 때 이집트는 이미 피라미드를 쌓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아직 문자를 모를 때 이집트는 이미 파피루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문명의 중심에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특별한 강입니다. 세계의 강들 중에서도 특별한 강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범람합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에 쏟아진 빗물이 모여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내려와 이집트 땅을 적십니다. 강물이 넘칩니다. 들판이 물에 잠깁니다. 몇 주가 지납니다. 물이 빠집니다. 그 자리에 검고 기름진 흙이 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흙을 케메트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밀이 자랐습니다. 보리가 자랐습니다. 아마포가 자랐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 세계의 곡창이었습니다. 로마의 백성 수백만이 이집트의 밀로 살아갔습니다. 이집트가 없으면 로마가 굶었습니다. 이집트가 없으면 로마의 군대도 없었습니다. 로마는 반드시 이집트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기원전 305년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하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세운 왕조입니다. 알렉산더가 32살에 갑자기 죽었을 때 그의 제국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장군들이 각자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차지하고 스스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혈통의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은 이 왕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족끼리 다투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독살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왕좌는 항상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고는 비어갔습니다. 전쟁에 쓰였습니다. 사치에 쓰였습니다. 뇌물에 쓰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이 왕궁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조종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놀아났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로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처럼 조용히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기원전 51년 이 흔들리는 왕좌에 새로운 파라오가 앉았습니다. 나이는 18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였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18살의 여왕이 왕좌에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왕좌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제국의 왕좌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예상치 못한 한 남자가 이집트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이집트의 운명을,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대 기록들은 그녀의 외모에 대해 엇갈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각이나 동전 속 얼굴은 우리가 상상하는 절세미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코가 큽니다. 인상이 강합니다. 부드럽기보다 강단 있는 얼굴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그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 목소리가 악기 같았다고 썼습니다.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것 같았다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9가지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리스어, 라틴어, 이집트어, 아람어, 히브리어, 에티오피아어, 파르티아어, 그리고 또 다른 언어들. 각 언어를 그 나라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억양까지 완벽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의 리듬으로 말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의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은 25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백성들의 언어를 배운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백성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눈에 왕은 멀고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리스 혈통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모르는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이집트어로 백성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파라오의 의식에서, 시장에서, 법원에서 백성들의 언어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3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파라오를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만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무세이온이라고 불렸습니다. 뮤즈의 신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십만 권의 두루마리 책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책, 바빌로니아의 책, 인도의 책, 페르시아의 책, 세계 곳곳에 지식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들어오는 배마다 책을 가져오면 반드시 도서관에 먼저 내야 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고 원본을 돌려주거나 원본을 보관하고 복사본을 주거나 어느 쪽이든 도서관의 책은 늘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릴 때부터 그 도서관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플라톤을 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했습니다. 수학을 배웠습니다. 기하학과 대수학을, 천문학을 이해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행성의 궤도를, 달력을 만드는 법을, 의학 지식도 갖추었습니다. 어떤 식물이 치료에 쓰이는지,
어떤 독이 얼마나 빠르게 작용하는지, 그 지식은 나중에 여러 의미로 쓰였습니다. 경제학도 배웠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거치고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무역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군사 전략도 익혔습니다. 어떻게 군대를 배치하는지, 어떻게 성을 지키는지, 외교술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적을 설득하는지, 어떻게 동맹을 만드는지, 그녀는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투루 쌓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궁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별명이 아울레테스였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치보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신하들에게 휘둘렸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한 번은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뇌물을 쓰고 로마의 도움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굴욕적인 귀환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눈으로. 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왜 이집트가 로마에 굽혀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집트가 로마에 굽히지 않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 쌓였습니다. 그 고민이 전략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1년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18살이었습니다. 왕좌가 비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그녀는 남동생과 공동으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티누스.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였습니다. 야심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실질적 권력을 쥐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왕을 조종하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킬라스.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테오도투스. 왕의 교사였습니다. 이 세 명이 연합했습니다. 어린 왕을 앞세워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클레오파트라가 방해였습니다. 여왕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기원전 48년 클레오파트라는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동쪽 국경 근처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였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병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기원전 48년 가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 서였습니다. 로마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이사르.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로마 공화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갈리아를 정복한 장군이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남자였습니다. 그는 폼페이우스를 쫓고 있었습니다. 로마 내전에서 적이 된 폼페이우스를.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 왕의 보호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티누스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적을 품으면 카이사르의 원수가 된다. 그렇다면 폼페이우스를 죽여서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편이 낫다. 그것이 포티누스의 계산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해안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거인이
이집트의 해안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머리가 든 상자를 받았을 때 카이사르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이집트의 해안에서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것이 모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이집트의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궁은 동생 측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잡힐 수 있었습니다. 해안으로 접근하다가 적에게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 안쪽 작은 배 한 척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배는 카이사르의 숙소 앞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시종 아폴로도로스였습니다. 어깨에 커다란 양탄자를 걸머쥐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경비병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냥 양탄자처럼 보였습니다. 들여보냈습니다. 카이사르 앞에서 양탄자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처음에 놀랐을 것입니다. 눈을 깜빡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감히 이런 방식으로. 그는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담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탄자에 말려 들어올 생각을 해낸 그 두뇌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합법적인 왕이라는 것을, 동생 측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훨씬 유능하다는 것을. 그는 이집트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지지하던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군과 이집트군이 도시 안에서 싸웠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싸웠습니다. 부두에서 싸웠습니다. 왕궁 앞에서 싸웠습니다. 치열했습니다. 도시가 불탔습니다. 그 불이 도서관으로 번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수십만 권의 책이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인류의 지식이 한 줌 재가 되었습니다. 그 재는 바람에 날렸습니다. 지중해의 바람에. 전투가 끝났습니다.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에서 익사했습니다. 패주하다 강에 빠진 것인지 누군가 밀어넣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왕좌에 앉았습니다. 카이사르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오래 머물렀습니다. 로마에서 기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정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일강을 유람했습니다. 화려한 배를 타고 이집트의 남쪽을 향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룩소르를 지났습니다. 카르나크 신전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1000년이 넘은 신전이었습니다. 거대한 기둥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놀랐을 것입니다. 로마도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오래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이집트를 설명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파라오들의 이야기를, 나일강의 비밀을 카이사르는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집트 그 자체라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47년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리온이었습니다.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살아있는 동안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는 안전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강력한 남자가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까지 갔습니다. 기원전 46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테베레 강 건너편 카이사르의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여왕, 우리 카이사르를 홀린 여자, 외국인,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로마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국은 왕을 싫어했습니다. 왕정을 몰아낸 것이 로마 공화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최고 권력자가 동방의 여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들은 불쾌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왕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의심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총에도, 원로원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그녀는 버텼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습니다.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서 원로원 의원들의 단검에 찔렸습니다. 23번. 그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후원자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급히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온 뒤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독살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명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다시 이집트의 단독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 카이사리온을 공동 파라오로 세우고 그녀는 권력을 다시 쥐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가 사라진 뒤 로마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세력과 카이사르를 지지하는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내전이었습니다. 그 내전에서 카이사르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겼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였습니다. 레피두스, 이 세 명이 로마를 나눠 가졌습니다. 삼두 정치였습니다. 세 명이 로마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서쪽을 가졌습니다.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가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방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새로운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41년
안토니우스가 소아시아의 타르수스로 클레오파트라를 불렀습니다. 타르수스는 지금의 터키 남쪽 해안 도시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따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자신의 전쟁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명하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러서 혼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타르수스 항구에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금빛 선미였습니다. 보랏빛 또지였습니다. 보라색은 당시 가장 비싼 색이었습니다. 지중해 달팽이에서 뽑아내는 색이었습니다. 황제와 왕의 색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노였습니다. 노가 물을 저을 때마다 필이 소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배에서는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유향과 모략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신전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신성한 냄새였습니다. 선원들은 큐피드로 분장했습니다. 시녀들은 바다의 님프처럼 차려입었습니다. 뱃머리에는 황금 차양 아래 클레오파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모습으로 항구의 시민들이 모두 달려나왔습니다. 시장도 비었습니다. 광장도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항구로 쏟아졌습니다. 안토니우스만이 광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항구로 달려갔으니까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아시아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안토니우스는 헛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로마의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를 지켜줄 힘이 필요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이집트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해관계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이상이 생겨났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 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왕과 여왕이 평민처럼 골목을 걸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잠수부를 시켜 낚시 바늘에 미리 물고기를 꿰어 놓도록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먼저 잠수부를 보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낚시 바늘에 말린 생선을 꿰어 놓도록 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낚시 바늘을 올렸을 때 말린 생선이 달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낚시는 소아시아 왕들에게나 맡기세요. 당신의 사냥감은 도시들과 대륙들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알렉산드로스와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셋째 프톨레마이오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를 자신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에는 아내 옥타비아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로마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정적 옥타비아누스가 그 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동방의 요녀. 안토니우스를 홀려 로마를 배신하게 만든 여자. 선전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안토니우스를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 사이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1년 가을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스 서부 해안, 악티움. 지금도 그 이름이 지도에 남아 있습니다. 이오니아 해와 암브라키아만이 만나는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물살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의 역사를 바꿀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함대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제독 아그리파의 함대였습니다. 로마 최강의 해군이었습니다. 아그리파는 천재적인 해군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전선에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빠른 함선으로 적의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함선들은 작고 날렵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였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군선들은 거대했습니다. 구단노를 갖춘 대형 군함들이었습니다. 높고 무거웠습니다. 성처럼 보였습니다. 갑판 위에 투석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활 쏘는 병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습니다. 무거운 만큼 느렸습니다. 전투 전날 밤이었습니다. 두 진영은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안토니우스 진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음악이었습니다. 비리 소리였습니다. 북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진영 안에서 시작해 점점 밖으로 흘러나갔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디오니소스에 비유했습니다. 진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이 떠난다는 뜻이라고, 내일 전투가 끝이라는 뜻이라고, 불길한 징조라고. 안토니우스의 막사안은 어땠을까요? 클레오파트라와 어떤 말을 나눴을까요?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해안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악티움의 바다 위에서 함선들이 줄을 맞췄습니다. 노젓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령 소리가 울렸습니다. 갑옷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함선들이 충돌했습니다. 노가 부러졌습니다. 불화살이 날았습니다. 배들이 불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거대한 군함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적의 함선들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배들이 방향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그리파의 날렵한 함선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측면을 쳤습니다. 노를 부수었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움직였습니다. 이집트 함선 60척. 그것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남쪽으로 돛을 올렸습니다. 이집트를 향해서. 이탈이었습니다. 전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는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공황이었을까요? 전황을 보고 이미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을까요?
사전에 계획된 후퇴였을까요? 안토니우스와 미리 약속한 것이었을까요? 진실은 2000년의 시간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랏빛 돛이 남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함선에서 소형 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배를 따라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은 함대는 무너졌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씩 항복했습니다. 하나씩 불탔습니다. 하나씩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두 사람의 몸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군대를 잃었습니다. 함대를 잃었습니다. 동맹국들을 잃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명성을 잃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돌아온 밤,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을 것입니다.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알렉산드리아의 밤바람만이 알 것입니다. 이집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마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에서, 바다 위에서, 모든 방향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돌아온 두 사람은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연회를 열었습니다. 전에 만들었던 모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함께 죽을 자들의 모임. 음식을 차렸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향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만큼은 마셨습니다. 그날 밤만큼은 살았습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만을 살았습니다. 기원전 30년 여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었습니다. 그늘조차 뜨거웠습니다. 나일강의 물도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뜨겁고 무거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이집트의 역사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 국경을 넘었습니다. 동쪽 국경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오래 행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남아있는 병력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무너져갔습니다. 기병대가 먼저 항복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기병대였습니다. 오래 함께 싸운 부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승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육군이 따라갔습니다. 해군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동맹국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안토니우스 편이었던 나라들이 오늘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홀로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왕국의 남자였습니다. 그때 소문이 돌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옥타비아누스와 비밀리에 협상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안토니우스를 팔아넘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소문은 그를 더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이 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묘소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궁 근처에 미리 지어둔 석조 묘소였습니다. 두꺼운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물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은이었습니다. 보석이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상아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보물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방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알렉산드리아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함대도 없었습니다.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배에 칼을 찔렀습니다. 깊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칼을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찌르는 것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피 흘리며 혼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바닥에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천장이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달려왔습니다.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묘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안토니우스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묘소까지 운반되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느렸습니다.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밖에 적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밧줄을 내렸습니다. 부하들이 피 흘리는 안토니우스를 밧줄로 묶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밧줄을 당겼습니다. 시녀들이 도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당겼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받아 안았습니다. 고대 기록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울었다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의 상처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댔다고. 안토니우스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포도주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비겁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고. 일찍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오늘도 가장 고귀하게 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품 안에서, 이집트의 밤 안에서 안토니우스가 죽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한참 동안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혼자였다는 것을, 완전히 혼자였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오래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옥타비아누스. 한쪽은 39의 여왕이었습니다.
한쪽은 33살의 로마 권력자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지러워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부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슬픔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들어오자 그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파라오의 위엄으로 그를 맞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옷이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머리카락도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연기를 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재산을 당신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녀가 옆에서 반박했습니다. 여왕이 몰래 숨긴 것들이 있다고. 클레오파트라가 그 시녀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기였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숨기지 않은 척, 협상할 의지가 있는 척, 살고 싶은 척. 그러면 옥타비아누스가 그녀를 살려두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개선식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 그녀가 사슬에 묶여 로마 거리를 걷는 것을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즐기겠는가. 클레오파트라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라오가 사슬에 묶여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의 딸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결정을 굳혔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죽은 지 열흘이 된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침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일강 쪽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축축한 바람이었습니다. 꽃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클레오파트라는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목욕을 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시녀들이 도왔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향기로운 오일을 넣었습니다. 장미 오일이었습니다. 모략 오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목욕할 때 쓰는 오일이었습니다.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씻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목욕이 끝난 뒤 왕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예복이었습니다. 하얀 아마포였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고운 아마포였습니다. 황금 실로 술을 놓은 옷이었습니다. 시녀들이 도왔습니다. 옷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 다음은 장신구였습니다. 황금 왕관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파라오의 왕관이었습니다. 코브라 문양이 새겨진 왕관이었습니다. 코브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이마를 지키는 신성한 뱀이었습니다.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황금 목걸이였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팔찌를 찼습니다. 황금 팔찌였습니다. 귀걸이를 했습니다. 반지를 끼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파라오의 화장이었습니다. 눈 주위를 검게 그렸습니다. 코울이라고 불리는 검은 분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화장이었습니다. 신의 딸답게. 마지막으로 준비가 끝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라오가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어울린다고. 그리고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묘소였습니다. 그 안에 안토니우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흘 전에 묻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묻었습니다. 로마식과 이집트식을 합친 장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꽃을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의 꽃이었습니다. 연꽃이었습니다. 백합이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꽃들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왔습니다. 성찬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음식이었습니다. 구운 생선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였습니다. 무화과였습니다. 대추야자였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을 느끼며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무화과 바구니가 왔습니다. 농부가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비병이 검사했습니다. 바구니를 기울였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냥 무화과였습니다. 들여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봉인했습니다. 심부름꾼에게 건넸습니다.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시녀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니, 2명은 남겼습니다. 이라스였습니다. 차미온이었습니다. 오래된 시녀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여자들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함께했습니다. 사막에서 군대를 모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카이사르를 만날 때도 함께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만날 때도 함께했습니다. 악티움에서 패배했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였습니다. 마지막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편지다. 그는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빨리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달렸습니다. 왕궁의 복도를 달렸습니다. 계단을 달렸습니다. 묘소가 있는 방으로 달렸습니다.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황금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왕비의 복장을 갖추고 황금 왕관을 쓰고 눈을 감고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옆에는 이라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없었습니다. 차미온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왕관을 손으로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흔들리는 손으로 왕관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파라오의 마지막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경비병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차미온, 이게 잘된 일이냐? 차미온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잘된 일이다. 왕들의 혈통에 어울리는 일이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독사입니다. 아스프 코브라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왕의 이마를 지키는 뱀이었습니다. 무화과 바구니 안에 숨겨져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브라에게 물리면 처음에는 잠이 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눈이 감긴다고, 고통이 없다고, 죽음이 잠처럼 온다고.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파라오답게 죽기 위해, 신성한 방식으로 죽기 위해.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방 안에서 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녀의 팔에 작은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자국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독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 만들어진 빠르고 고통 없는 독. 무화과 안에 숨겨진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그녀와 함께 묻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로마의 사슬을 거부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개선, 행진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로서, 신의 딸로서 스스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황금 왕관을 머리에 쓰고 왕비의 예복을 입고 황금 침상 위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장례를 안토니우스 곁에서 치르도록 했습니다. 왕족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중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3000년 이집트 역사가 끝났습니다. 파라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이후 이집트에는 더 이상 파라오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마무리 나일강은 오늘도 흐른다. 목표 단락 70. 알렉산드리아의 밤이 깊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항구도 조용했습니다. 왕궁도 조용했습니다. 나일강만이 소리를 냈습니다. 흐르는 소리, 물이 돌을 지나는 소리,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나일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사라진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강은 흘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동방의 요녀라고 불렀습니다. 안토니우스를 홀려 로마를 배신하게 만든 여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옥타비아누스가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승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가 씁니다. 패자의 이야기는 묻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희생자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의 권력 싸움에 끼어 파멸한 여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매 순간 18살의 왕좌에 앉았을 때도, 양탄자 속에 말려 카이사르 앞에 나타났을 때도, 타르수스 항구의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나타났을 때도, 악티움에서 패배했을 때도, 마지막 아침에 황금 왕관을 머리에 얹었을 때도 모두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 용기 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3000년 왕조의 마지막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한 여자라고. 무엇이 맞을까요? 아마도 셋 다 그녀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녀는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여자로서, 파라오로서, 독립된 이집트의 군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아름다운 무기로 싸웠습니다. 지성으로 싸웠습니다. 언어로 싸웠습니다. 외교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끝내 졌습니다.
하지만 지면서도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무릎 꿇는 대신 눈을 감는 것을, 사슬 대신 황금 왕관을 머리에 얹는 것을, 구경거리가 되는 대신 파라오로 죽는 것을, 이집트의 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2000년이 지난 오늘 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멀고 먼 이집트의 이야기. 나일강 옆 왕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여자의 이야기. 역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이름 하나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그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일강의 바람이 오늘 밤 당신의 방까지 닿길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내쉬세요. 역사는 내일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